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 초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유명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죠. 지금에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게는 끔찍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던 기억인데 당시에 이혼을 하고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릴 만큼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시장에서 세탁소를 하시던 부모님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외동딸이었던 제게 별다른 애정을 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고 저 역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서울의 유명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됩니다. 사실 운동신경도 없고 딱히 잘하는 게 있지는 않았지만 공부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보다 이해력이나 학습 성취도도 좋았고요. 제가 여중여고를 나와서 그런지 남자친구를 사귄다거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를 들어가 보니 온 사방에 남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저는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 꼬박꼬박 나갔고 그렇게 여러 명의 남자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죠. 외모도 어디 빠지는 편도 아니었던 터라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 딱히 어려움은 없었네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죠. 바로 남자를 만나는 건 쉬울지 몰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건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제 연애사를 쭉 돌이켜보면 전부 다 한마디로 나쁜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나는 놈들마다 죄다 하자가 있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 피우는 건 기본이고 돈 빌려가서 안 갚는 놈이라던가 툭하면 PC방 간다고 연락 두절하는 놈 등등 아무튼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없었네요. 그들의 공통점을 말해보자면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굴다가도 일단 내 여자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한순간에 관심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서인지 제가 유난히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애정결핍 증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를 하찮게 취급하고 무시하는 인간들 뿐이었네요. 그래서 전부 이별하긴 했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좋은 남자 찾기가 이렇게 힘들까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물론 그런 놈들을 선택한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안정된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아예 연애라는 단어를 제 인생에서 삭제시킨 거고요. 어찌 보면 그때 그놈들에게 고마운 점도 있긴 합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일만 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그놈들이니까요. 남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다다른 저는 부모님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없이 제 일에만 몰두했고 주말에 남들 데이트하거나 놀러 다닐 때 저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차라리 공부하는 걸 선택했을 만큼 일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서 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펀드라는 게 고객들의 평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그 평가는 수익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요. 참고로 제 고객들의 수익률은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거의 2배나 될 만큼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 내에서 제 입지는 더더욱 탄탄해졌고 서서히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던 그때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그러시더군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들로 인해 상처만 받았던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며 딱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라고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거래도 끊겠다는 살벌한 농담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당시 제가 맡고 있는 큰손들 중 한 분이시기도 했고 평소에 워낙 점잖고 젠틀하신 분이라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웬걸 한눈에 봐도 너무 괜찮은 남자인 거예요.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직장까지 거기다 지적인 분위기까지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더군요. 끝까지 고집부려 못 만났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래도 이성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거쳐간 남자친구들 중에 첫인상이 안 좋았던 인간들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진면목을 보기 힘들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 그 흔한 밀당 같은 거 없이 저희는 곧 사귀게 되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남편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거쳐간 나쁜 남자들 모두 지금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았죠. 저와 사귀면서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과의 결혼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고
그렇게 저희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연인 사이를 청산하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모은 돈 8천만 원에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2천만 원 합쳐서 1억으로 혼수하고 나머지 돈은 남편이 집 구하는 데 보탰죠. 남편은 나름 대기업에 속하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며 꽤 열심히 저축을 했더군요. 거기다 저와 마찬가지로 시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2억 5천짜리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얼마 전 정년 퇴임하시고 일가 친척들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신 덕분에 딱히 시집살이를 할 건덕지도 없었고요. 여느 시부모님처럼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아마도 자주 만나거나 마주쳤으면 되게 불편하긴 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건 아니고 단지 며느리를 아래로 보고 함부로 하시는 모습이 전형적인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 모습이 보였거든요. 뭐 제 입장에선 멀리 떨어져 살게 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거였죠. 아무튼 결혼하고 제 일상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특별한 취미가 없는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오로지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하루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도 넘게 해주며 마치 온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까지 하게 만들었죠. 마치 자기 의견은 아예 없는 사람처럼 음식 메뉴부터 하다못해 영화나 TV를 볼 때조차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알 리가 없던 저는 집안일도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그저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최고 행운이라고까지 생각했다니까요. 남편은 한 가지 버릇이 있었는 게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음식을 먹거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옆으로 와서 저를 한참 동안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쑥스러운 마음에 왜 그러냐 물어보면 뜬금없이 물어봐요. 자기로 괜찮겠냐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되물었죠. 그러자 저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자기처럼 별로인 남자를 남편으로 삼고 사는 게 괜찮냐고 물어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귀여워 꿀리는 걸로 따지면 내가 당신한테 한참 꿀리지 무슨 소설이냐며 꼭 안아줬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심하면 저를 붙잡고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나 같은 거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또 그럽니다. 솔직히 사연을 쓰는 시점에서야 그 기억들이 끔찍하고 떠올리기 싫지만서도 그때는 제가 뭘 알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이뻐주겠다는데 어느 여자가 그걸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역시도 남편 하나만큼은 진짜 잘 골랐다고 생각했고 친구들끼리 모일 때나 직장 동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남편 자랑을 하고 다녔죠. 하지만 그 와중에 신경 쓰이는 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은 겁니다. 물론 저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라 해도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필요도 있고 남편과는 겹치지 않는 나만의 인맥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모든 걸 남편과 공유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남편은 그런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면 자꾸 자기도 끼고 싶다고 징징댈 때가 많아서 한두 번 남편을 부른 적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어색하고 분위기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불렀더니 또 혼자 삐져가지고는 제가 회식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옷도 안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거기다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편은 자기 취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았고 늘 제가 먹자는 거 먹고 하자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싫다고 말하거나 토를 단 적이 없죠. 신혼 때야 당연히 그런 남편이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점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만 찾아대는 남편도 부담스럽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언제 옆에 와서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귀찮게 해요. 저만의 개인 시간이 아예 없는 것도 큰 스트레스고 말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해도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나 혼자 있게 해달라고요. 설령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 누워만 있더라도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막 따지대요. 나름 알아듣게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막무가내인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자 그때부터 남편의 저에 대한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고 갑갑하게 느껴졌고 여러 번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게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보고 사랑이 식었다느니 자기를 이해 못해줄 줄 몰랐다느니 따져대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복에 겨운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남편 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마음이잖아요. 당사자인 내가 갑갑하고 불편하다는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참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편에게 의처증 초기 증세로 의심될 만한 작은 사건들이 있긴 했어요. 특히 제가 TV를 보다가 남자 연예인을 보고 멋있다거나 그런 비슷한 말을 하면 곧바로 삐져버립니다. 게다가 제가 멋지다고 말한 그 연예인을 계속해서 진심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더라고요. 또는 남자 가수 노래를 제가 흥얼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 남자 가수의 안 좋은 소문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막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좋아할래? 라는 느낌으로 말이에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긴 했는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다 보니 그런 기억들 하나하나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을 무렵 하루는 회사에서 반차를 쓰고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 오래전에 저장해 놓은 투자자문 자료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때 마침 전화를 걸어온 친구가 숨긴 파일까지 찾아봤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숨긴 파일이 뭔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시킨 대로 해서 이리저리 폴더들을 뒤지고 있었죠. 근데 웬 폴더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설정을 바꿔서 폴더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엄청난 양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를 클릭해서 열어봤죠. 그랬더니 그건 바로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저장해 쓴 게 저는 아니니까 당연히 남편밖에 없잖습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블랙박스 영상을 왜 모아둔 건지 말이에요. 그러다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영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100개가 넘는 영상들은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저 혼자 차 안에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들만 모아놨다는 거죠. 그러다 문서 파일을 발견하고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일기장이었던 거예요. 전부 제 이야기뿐이더군요. 어떤 날은 너무 좋아 죽겠다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가도 제가 눈앞에 안 보일 때는 불안해 죽겠다느니. 저번에 남자 가수 노래를 불렀을 때의 일기도 있었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그 남자 가수한테 퍼부어 쓴 것까지 보고 전 곧바로 파일들을 핸드폰에 옮겨 담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광적인 집착 수준이잖아요. 거기다 일기장을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서서히 저를 의심하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조만간 심각한 의처증으로까지 발전할 게 뻔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그 인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너무 위험하다 판단을 내린 거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던 부모님도 제가 남편의 일기가 담긴 파일과 영상들을 보여드리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는 바로 조치를 취하시더군요. 사촌 오빠 중에 변호사가 한 명 있어서 아빠가 곧장 전화를 해 저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남편에겐 전화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오해라고 발뺌을 하더니 제가 파일들을 다 봤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사실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정 불안하면 당장이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겠답니다. 사실 한때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따라 불렀던 그 남자 가수에게 퍼부은 저주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언젠간 그 저주의 대상이 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언제 증오로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애초에 그게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전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정말 다행인 건 남편의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해도 허락 없이 멋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보다 더더욱 심각한 건 남편이 심각한 심리적 불안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소송에서 이기긴 해서도 위자료를 많이 받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돈이 문제겠습니까? 무사히 탈출하는 게 우선이죠. 이혼이 결정되고도 한동안 매일같이 남편이 찾아오는 바람에 나중엔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결국 회사는 그만두고 부모님과 함께 지금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너무 불안했거든요. 물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깡으로 버티고 버텨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은 부모님과 오붓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솔로로 사는 게 젊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혼자도 살아봤고 둘이서도 살아본 저로서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불행한 커플보다 행복한 솔로가 낫고 불행한 솔로보다 행복한 커플이 낫다는 거죠. 한마디로 둘이던 하나던 지금 당장 행복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처럼 말이에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